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2도 2827 판결 사건명 저작권법 위반 회복 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현에 대한 외국인 실현자 권리의 보호 기간 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 기간 및 이때 실현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현에 대한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 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1957년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연주, 가창, 연출, 음반, 녹음 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하였다. 1957년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1957년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기간 중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경우에만 보호되었다. 그리고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 시행된 저작권법 이하 198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1987년 저작권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1957년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면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연주, 가창 등 실현의 보호 기간은 실현자가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해지고 전송권도 그 실현자에게 소급적으로 인정된다. 그 후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 시행된 저작권법 이하 1996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1996년 저작권법은 제61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그 음반에 고정된 실현 등을 보호하는 한편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음반으로서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 이하 회복 저작물 등이라 한다. 회복 저작물 등에 대한 실현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해당 회복 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였다. 부칙 제3조 한편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제64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그 음반에 고정된 실현 등을 보호하는 한편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3항 그런데 외국인 실현자 권리의 보호 기간에 관하여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저작권법 이하 2012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2012년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 다만 이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라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2년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현, 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2012년 저작권법에서는 위 규정의 도입 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실현, 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과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회복 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현에 대한 외국인 실현자 권리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 기간이 되지만 실현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현에 대한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실현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그 실현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4도 8일 2일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1조. 이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 제1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정보공개법상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이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정보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헌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을 전제로 하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도 적용될 수 없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은 아니나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는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9.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5도 3844 판결 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1.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 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직상수급인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직상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적용을 받는 직상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문헌과 형식,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수급인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직상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 규정의 취지. 위 양벌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직상수급인이 아니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 적극.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에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직상수급인이 아니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 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직상수급인과 행위자의 관계 및 행위자의 지위, 하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하도급 대금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이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 권한을 비롯하여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하도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5도 6752 판결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 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지 여부, 소극.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여 임의 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은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정문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향해 곧바로 가 차량을 음주운전해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 측정을 하였던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위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 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임의 수사,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5도 8137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등 1. 운전 시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운전 시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갑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갑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5도 8460 판결 사건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죄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및 무죄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위법이 직권조사 사유 또는 직권 심판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이때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제1심 법원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야 하는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처벌하고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위법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 사유 또는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에 정한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5도 9637 판결 사건명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1.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 처벌하는 입법 취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같이 회원수가 소규모인 집단 내에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 적극. 및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양태,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그 행위의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금전, 물품, 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행위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53조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문헌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전, 물품, 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행위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5도 1023이 판결 사건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하에서 세금 계산서 제도의 기능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입법 취지 소정 세금 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하에서 세금 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포함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그 입법 취지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2호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3호 작성 연월일 제4호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제32조 제2항에서는 법인 사업자 등이 제1항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7항은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 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정세금 계산서 역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수정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이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5도 10910 판결 사건명 살인미수 1.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피고인이 양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유의할 사항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및 취할 조치. 법원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처분 등을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대한민국 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피고인이 사실, 법리뿐만 아니라 양형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그러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조. 따라서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지도 이념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의 심신 상태,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8조 제2항. 이를 위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하거나 소년법 제56조. 판결 전 조사 제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판결 전 조사 제도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피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 변호인 외에 보조인이나 통역인, 신뢰 관계인 등의 절차 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재판의 기본 이념,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소년이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장애의 내용과 정도, 그 장애가 범행에 미친 영향이나 장차 사회적 행동에 미칠 영향,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조사 또는 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개별 사안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해당 피고인의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밝히거나 이를 이유로 심신장애,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것을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에 관한 면밀하고도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장애인인 피고인은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자신의 장애 등을 밝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각종 조력을 받아 충분한 방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밝히거나 이를 이유로 심신장애,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것을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충분한 방어 행위를 할 수 없게 하여 비장애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그러한 주장이나 태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등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에 관한 면밀하고도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된 갑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자 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 과도 등을 소지 후 갑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과도로 갑의 얼굴, 목 등을 수에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 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임에도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 조건 중 하나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5도 11546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 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더라도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적극.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신문하는 것이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결과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 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 제1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 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이하 피부착자의 범죄라 한다.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6항 보호관찰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소속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4호의 2, 제6조 제4호의 2. 따라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아닌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더라도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조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 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범죄 예방 활동 등을 관장 3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15조 범죄 수사를 관장 3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신문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문 결과에 따라 법원에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등을 신청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 절차에 해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수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